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수영복, 수영장에서 입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학교 갈 때나 출근할 때 입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상황과 목적에 안 맞거든요. 지난달 서울대 기숙사 청소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과로사 추정된다는데 팀장의 납득 안 되는 지시에 힘들어했답니다. 청소하는 분에게 정장에 구두 신고 오라거나 건물 이름을 한자로 쓰게 하거나 객관식 시험 내서 점수가 낮으면 괴롭혔답니다. 가뜩이나 가중한 업무에 스트레스가 사인이라고 유족들은 주장합니다. 악의 평범성, 도처의 똠방각하들에 대해 자성해보는 날입니다. 7월 8일 목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네, 오늘 10분 경제에서는 수출 호조 덕에 5월 기준 경상수지 흑자 폭이 상당히 커졌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최근 10년 사이 7월에 질식사고, 산재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함께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푼돈을 모아야 목돈이 된다.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인데 이거 실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걸 실천해서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만드신 분이 현장에 나오십니다. 유튜버 구체이 씨와 함께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프 베이조스, 세계적인 부자인데 아마존 CEO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내용들 연세대학교 봉영식 교수와 함께 알아보죠. 그러면 우리 증시 가겠습니다. 한지영 연구원님 연결돼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어제는 3대 증시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하방 압력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었는데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또 2분기 실적 시즌을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상존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거래일에 주가 하락세가 과도했던 경기 민감주들로 기술적인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또 6월 FOMC 의사록, 이제 한국으로 치자면은 금통위 의사록 결과를 소화해낸 영향에 힘입어서 다들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6월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이 이걸 주목했고 이게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네, 그 주된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연준의 위원들이 양적 완화 축소, 저희가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 테이퍼링 요건이 예상보다 일찍 충족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테이퍼링을 위한 경제 지표의 실질적인 진전을 충족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현재의 높은 물가는 코로나빨 공급 부족과 병목 현상에서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에 공개된 6월 FOMC 의사록은 저희가 6월 셋째 주에 있었던 6월 FOMC 회의 직후 공개되었던 성명서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크게 변한 것도, 그리고 추가된 것도 없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수준의 결과였기 때문에 어제 증시에서도 이러한 의사록을 양호하게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추후에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이번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 혹은 규모에 대해서 어떠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에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일시적인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부분 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문구들을 보면은 이전 회의 때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경계감이 연준 내에서도 다소 높아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도 저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이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해서 네.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와도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잡아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기대감은 낮추기보다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부진했던 거는 단순히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여기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어제는 이제 미국발 좀 악재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LG전자도 양호한 실적을 보였음을 감안시 저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불안보다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들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삼성전자 주가 왜 이렇게 안 갈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 많이 못 갔던 거는 저희가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컸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 외국인이나 우리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거의 5개월 넘게 공격적으로 순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보유 비중이 낮아졌음을 감안시 저는 추가적인 매도 압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는 아래로 밀어내리는 힘보다는 위로 올라갈 힘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오랜만에 좀 힘이 되는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그래도 미국 증시 강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소폭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플러스 0.1%대 중반대에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어제 좀 많이 빠졌던 철강, 서비스, 또 제약 바이오 이러한 업종들이 낙폭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인식으로 저점 매수세 성격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도 지금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하루에 무려 두 분에게 녹용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플렉스 하고 있죠. 경제 공부 깊이 하실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쓰여진 경제 서적도 한 권씩 보내드릴 건데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당첨되신 분들 어제처럼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로 치면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02 이렇게 뜨는 번호가 나오면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외쳐주실 거죠?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우리 사이님 오늘 처음 오셨군요. 코로나로 재택하면서 처음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재택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이라서 참 고민이 많아요. 북북노인님, 직무에 필요한 시험도 아니고 이 청소노동자 사건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분 경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경제 뉴스 10분 경제. 수출 호조 덕분에 지난 5월에 우리 경상수지 흑자 폭이 역대 5월 중에 가장 컸다고 합니다. 또 최근 10년간 산재 질식 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7월에 사고가 제일 많았다고 하네요.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에 우리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수출 호조 덕인데요. 경상수지는 우선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하고 사고 파는 거래 결과로 그 얼마의 자금이 유입되고 또 유출됐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 5월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잠정치가 107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해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85억 2천만 달러가 증가했고요.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세가 좀 강해지고 있고 거의 모든 지역, 거의 모든 수출 품목에서 지금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헷갈리는 게 수출이 진짜 절대적으로 잘 돼서인지 아니면 지난해 수출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간 건지 요게 궁금하네요. 예, 그 상대적으로 올라간 효과를 바로 기저효과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기저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흑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 코로나 기저효과를 뺀 수출액을 따져봐도 동남아에서는 137억 5천만 달러 증가를 했고요. 중국도 132억 1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반도체, 화공품, 기계류, 정밀기기가 많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행 쪽 수지를 보면요, 코로나 기저 효과로 적자 폭이 확대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출국자, 입국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고,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도 좀 증가를 해서 7억 1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운송 수지의 경우는 해상 수출 운임이 워낙 좀 지금 강세고요. 화물 운송량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코로나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11개월 연속 흑자를 보여주고 있고 약간 그 산업마다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소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산재 사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고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는데 7월에 유독 질식 사고가 많습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2011년부터 10년 동안 발생한 질식 사고를 조사를 해보니 7월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미생물 번식이 좀 활발해져서 환기가 잘 안 되는 작업 공간에 산소를 좀 빠르게 소모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고농도의 황화수소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7월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빗물에 섞여서 유기물이 하수관에 쏟아져 들어가기도 하고 그 미생물 생장의 최적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질식 사고를 어떻게 막으면 현장에 계신 노동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질식 사고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밀폐 공간에서 질식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숨이 좀 가빠지거나 기침을 한참 하다가 사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되게 쉬운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이게 질식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의 호흡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그대로 사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이런 교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매 작업할 때마다 산수 측정기나 유해가스 측정기로 공기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수시로 환기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밀폐 공간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공기호흡기를 안 하고 구조를 하러 들어갔다가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119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엊그제도 보니까 그 발전소 스크류 옮기다가 결박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떨어져서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꼭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8869님) 정치자 조사 때 경제발전소 얘기할게요. 어차피 뉴공은 안 해도 1등이니까요. 그래요. 여기 TBS 안에서 1등하는 게 이게 마치 양궁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는 거. 이 우리나라에서 양궁 국가대표 선발되는 게 저 올림픽 금메달만큼 어렵다고 하잖아요. 일단 안에서 1등은 이번은 좀 어렵겠죠? 출첵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허클베리님 오늘 1등 하셨어요. 핑크로보님 오늘도 2등 하셨는데 어제도 2등 하셨죠. 그리고 핑크로보님 6012님 매일 잘 듣고 있어요. 2시간 정도는 해야 하는데 아쉽네요. 가자 오늘 첫 번째. 오늘 3등이시네요. 7937님 감사합니다. 녹용 먹고 출첵합니다. 녹용 받으셨군요. 선물 요정님 오늘도 발전. 4231 부자가 될까요? 그런 기대로 박평론가님 방송 됐습니다. 네, 저도 그런 기대로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금융감독원 얘기를 오늘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그 큰 금융사고가 날 때마다
감독기관은 뭐 했느냐 할 때 그 감독기관이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해서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을 통제하는 권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거든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금융통입니다. 윤창현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가 월요일에 나왔는데 수요일 오전에 곧바로 법안을 내셨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준비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공개 시점을 딱 어제로 못 박으신 이유가 있었나요? 글쎄요, 그동안 뭐 계속 준비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그 금감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 금융시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갑질이 심하다라든가 네. 듣는 금감원 직원이 계시다면 아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수는 있으나 또 쓴소리는 또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왜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게 옵티머스 사태 터지면서 그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 번쯤 저도 나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윤 의원님은 금융연구원장도 지내시고 아주 대표적으로 금융 쪽에 그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수조원 때 예, 수조원 때 이 손실이 났던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때 금감원이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 내용이었는데 어떤 책무에 소홀했다는 겁니까?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도 운영 및 상시 감시도 시원찮았고, 판매에 대한 검사 감독도 시원찮았고, 설정에 대한 검사 감독도 좀 잘 안 됐고, 그리고 운용에 대한 검사 감독도 잘 안 됐다. 뭐 한마디로 지적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보고서가 350페이지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또 많은 부분이 사모펀드 분야에 집중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 일일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기 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예탁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뤄진 많은 실수들, 잘못된 것들을 금감원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놓친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읽어봐도 왜 놓쳤는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뭔가 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참 이 가슴 아픈 분들 이 사태로 인해서 본인이 정말 그 퇴직금이라든가 노후자금을 다 잃어버린 그런 힘든 분들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그 눈물을 흘리고 이런 장면도 제가 봤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거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참 아주 저도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금융감독원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예. 금융감독과 금융감독원 혁신을 주제로 5대 과제를 제시하셨어요. 핵심적인 내용을 좀 안내해 주실까요? 예, 또 하나하나 또 뜯어보려면 한참 걸리는데요. 한마디로 견제와 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라는 조직이 한 20여 년 조금 넘었는데 한마디로 경찰 기능, 검찰 기능에다가 또 제재 심의의 첫 번째 단계도 책임지고 있어서 1심에 가까운 그런 법원 수준, 준 법원의 역할. 그럼 한 조직이 금융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경찰, 검찰, 준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조직은 막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은 항상 그 힘을 절제해가면서 잘 행사해야 되는데 왠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힘을 자꾸 너무 강하게 그리고 좀 함부로 쓰면서 실제로 그 힘을 또 제대로 써야 될 때는 못 쓰고 엉뚱한 데다만 쓰고 있고 이런 모습이 보여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국회도 좀 나서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권한의 분산도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금융위와의 권한 분산,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어떤 보고 의무 같은 거,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이런 그 힘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잘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해서 5개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예.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가
국내 금융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금융감독원은 좀 감원을 하자. 그리고 예. 삼원화된 분산형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예. 요 옛날로 시간을 좀 돌려보면 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뭐 반인 반수의 빗대긴 좀 그렇습니다만 예. 권능은 공공기관인데 처우는 민간기업이고 이게 원래 금감위에서 금융이랑 붙어 있다가 또 분리가 되고 한국은행의 한 조직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형태를 계속 바꿔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금융체제 개편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사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게 체제들이 많이 바뀌어왔어요. 그래서 A도 해보고, B도 해보고, C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또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정말 최고의 해답은 없는 것 같고, 차선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좀 바꿀 때가 되면 조금 바꿔주는 행정 조직 개편의 또 니즈도 있고요. 예를 들어 재정금융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네. 실제로 코로나 사태 때 보면 재정과 금융정책이 통합돼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이제 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합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행정조직 개편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금감원도 같이 거기에 맞게 소위 거버넌스, 금감원 자체의 거버넌스랄까요? 예, 그런 금감원의 감독 체계 개편도 같이 맞물려서 일어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지금 5번째에다가 그 얘기를 해놨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금융 감독 체계 개편도 같이 종합적으로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안하신 내용이 이제 실현이 되려면 내부를 설득을 하셔야 되고 여당을 설득하셔야 되고 나아가서는 금감원의 그 상위 기관처럼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도 지금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부조직법을 그렇죠. 개편을 하려면 예. 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금감원까지 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진척이 예. 좀 있나요? 예, 이런 부분을 혼자서 제가 다 풀 수 있다고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앵커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선 국면이 또 이런 거를 하기에 참 좋은 국면 아니겠습니까?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체제를 가지고 국민들께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한다. 이런 정책적 니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준비를 계속하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약화되고 체계화되면은 그것이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하나의 또 주요한 아젠다로 설정이 된다. 이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마침 또 이제 여당 야당 지금 이제 후보들 지금 네. 열심히 경쟁을 하고 계시는 이 국면에서 이러한 아젠다도 앞으로 같이 해결해 간다면 국민들께 정말 좋은 서비스 드리고, 특히 이런 펀드 사태 같은 거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좋은 금융 감독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하고, 네. 제대로 된 그런 금융기관의 또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금융 감독 체계를 좀 완전히 좀 새로 개편하자. 네.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다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좀 해결을 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들의 금융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 세일즈라면 아마 반대 안 하실 겁니다. 다들 눈여겨보고 있으니까요. 진척 상황 나중에 한 번 더 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여러분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금감원의 권능 그리고 모니터링 관련해서 금감원 입장도
맞습니다. 당연히 들어봐야죠. 저희가 금감원에 입장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쭤보고 금감원 인터뷰도 당연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10,000원을 100번 아끼고 모으면 100만 원이 됩니다. 또 100만 원을 10번 모으면 1,000만 원이 되죠. 이 당연한 사실을 실제로 실천해서 큰 돈을 모은 유튜버가 오셨습니다. 목돈은 푼돈에서 시작된다. 단순하고 당연한 진리인데 그게 잘 되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식주 연구실에서는 푼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생활의 기술 저자, 유튜버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이자 또 재테크 강사 작가 구채입니다. 와, 아까 분명히 떨린다고 하셨는데 떨려요. 네, 전혀 그렇지 않으신 걸로. 워낙 경제하고 가깝게 사셨어요. 일단 기자로도 경제부에서 5년이나 계셨다고요? 네, 아마 그 기자님 예전에 일하실 때 겹쳤을 것 같진 않은데 당시에 뭐 작은 언론사에서 금융이랑 금감원 출입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 그러면은 워낙 많이 알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전문가라서 재테크를 잘하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 돈이 눈에 번쩍 뜨이게 만든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싱글 때는 기자로 활동을 할 때는 나라의 경제는 관심을 가졌는데 정말 제가 살면서 인생에 저에 대한 그런 경제 공부는 소홀히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사회 초년생이었고 뭘 모르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전셋집을 서울에 살면서 전세를 계속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전셋집이 나중에 경매로 이제 1억 원 상당이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아, 새 들어 계시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네. 근데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되게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 10분의 1도 못 돌려받았어요. 거의. 1,000만 원도 못 돌려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그것까지 아직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입신고도 제가 잘 하지 않았었고 집을 구할 때 뭔가 안전 그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집값이 5억인데 제가 뭐 4억 9천의 뭐 보증금으로 이렇게 집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돈은 또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신 돈들이 있으니까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존에도 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 몇 년을 살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날벼락이네요. 네, 그때서야 부랴부랴. 아, 나는 정말 언론사에서 나름 기자도 하면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때 이제 정말 정신이 번쩍 뜨이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진짜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돈을 이제 그때는 거의 다 날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수업료를 아주 비싸게 치르셨는데 네. 뭐 이거 좀 속상한 얘기지만 과거의 작가님처럼 이 전세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날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미 조금 늦은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집을 구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요새 워낙 전세가가 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보증 금액이 더 커졌어요. 예전보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예를 들어 뭐 5억짜리 집이다. 근데 전세가가 그 매매가에 상당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5억짜리 집이면 이 집의 한 70%?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내 보증금이. 근데 이거는 전제가 집주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무것도 근저당이 없었을 때. 대출이 없다는 네. 가정하에. 네. 근데 네. 만약에 대출이 5억짜리 집인데 이미 집주인이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등기부등본을 네. 떼보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 보증금은 아까 3억 5천만 원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공식만 일단은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입찰이 한 20% 집값의 20%씩 한 번씩 이렇게 빠져요. 낙찰이 되면. 근데 네. 보통 1차에서 막 정말 모든 그 매물들이 다 낙찰이 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넘어가면 20% 집값이 빠지고 서울 외 지역에서는 30%씩 빠져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집이 만약에 잘못돼서 경매에 넘어갔을 것을 감안했을 때 30%는 정말 훅 빠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보증금을 계산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요새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요새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그 현실감이 너무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따질 여유가 없다. 네, 따질 여유가 없다. 근데 내가 그렇다고 선택지가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위험하다. 집이 거의 매매가에 상당하는 지금 보증금이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그럼 그 사이에 월세를 조금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저도 신혼집을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월세를 한 20만 원 정도 부담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과거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더 아끼려다가 나중에 정말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과열이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안전적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철저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무조건 잔금 그렇죠. 치르는 날에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저도 싱글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날 뭐 잔금 치르는 날에 바로 뭐 동사무소 달려가서 요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날 되게 정신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하다가도 까먹고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집주인이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겨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미 이 등본에 제가 전입신고를 한다는 건 내가 이 집에 임차인으로 얼마의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어요 라는 거를 하나로 보여주는 문구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나중에 그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게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이 잘못됐을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일단은 무조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여기 듣는 청취자분들은 그냥 잔금 치르는 날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다. 이렇게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난 너무 불안하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해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집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뭐 30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군가 새로 새해가 들어와야 내 돈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이 안 나가면 돈이 안 들어왔으니 보증금을 당장 못 드립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요새는 또 전세가가 워낙 크니까 거의 갭으로 이제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요새는 이제 전세가 귀하니까 그런 가능성이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돈이 안 돌려받으면 다 대신 보전을 해주거든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 두 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오히려 이런 기관에서 가입이 불가해요. 이 집은. 그러면 이 집은 그냥 계약을 안 하시면 돼요. 위험한 집이에요. 사실상. 네. 왜냐하면 금융권에서도 이거를 이 정도만 안전하다 생각했을 때 가입을 진행을 시켜주는 거니까 일단 이런 보증보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전셋집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보증보험은 보험료가 좀 나가기는 하는데요. 이 안전하게 난 2다리 쭉 뻗고 자겠다 하면은 요게 아마 2억 원에 대략 한 10 몇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아주 아픈 경험을 통해서 푼돈의 중요성 그리고 내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중요성을 아시게 됐다는 건데 2021년 7월 현재 그러면은 실례지만 자산 규모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최근에 가계부 정산을 했었거든요. 상반기 이제 결산을 하면서 그때 저희 집 이제 순자산이 대출 다 빼고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자본이 지금 한 1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듣는 분들 중에 얼마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또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신혼 초에 제가 2016년에 가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남편의 이제 어떻게 모아놓은 이 종잣돈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네.
그때 또 뭐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축의금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쳤더니 그때 당시 가계부를 이제 쓰기 시작했을 때 신혼 후에 아니, 신혼이 돼서 그때 한 1억 5천만 원 상당히 순자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제 10억이 됐으니까 야, 결혼한 지 한 4년 8개월 9개월 정도 이제 됐어요. 올해 10월에 이제 5주년이 되는데 제가 원래는 처음에 워낙 이제 돈도 없었고 제가 또 전셋집도 날린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10년 안에 10억을 한번 모아보자. 계획을 세우셨군요. 네, 처음에는 10in10. 그때 당시엔 그게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그래도 한 5년 좀 앞당겨서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운만으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궁금한데 결혼 2년 만에 1억 원 저축을 했다고 하셨어요, 책에서. 네. 근데 두 분 다 막 연봉이 막 몇 억씩 돼가지고 아유 남는 거 저축하지 이러셨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아마 신혼부부분들 평균 그 월 소득이 한 500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았어요. 저희는 맞벌이 600 기준으로. 네, 맞벌이 기준으로 제가 당시에는 또 증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희 이제 남편은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걸 합해 보니까 당시 한 600만 원대의 소득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때는 워낙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시달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진짜 낭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선저축, 후지출 시스템으로 거의 못해도 60% 이상, 무조건 70% 이상은 저축 투자에 다 올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월급이 맞벌이 네. 기준으로 600만 원이었다고 치면 최대로 월에 420만 원까지 저금을 하고 남는 돈만 네. 생활비로 쓰셨다는 거네요. 네, 제가 1년 차에 그러니까 1년 정도 됐을 때 모았던 돈이 한 5,500만 원 정도 야, 됐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가계부를 쓰면서 푼돈을 모았다고 하셨는데 또 의외의 선택도 하나 있었어요. 이 집을 팔았기 네. 때문에 내가 자산에 이 10억 만들기를 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영혼을 끌어서라도 다 산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왜 요즘 같은 때 집을 판다는 결정을 하셨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집을 매도를 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3개월 정도쯤 됐을 때 집을 이제 샀었는데 아주 작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샀었는데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매도를 하고 처음에는 갈아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법이 조금씩 바뀌고 하면서 네. 부동산 관련된 제도가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20평대가 아니라 최소한 30평대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삶의 질 차원에서도. 네. 근데 이런저런 비용을 좀 따져보니까 지금은 한번 갈아타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갈아타면 비용이 한 1억씩 들더라고요. 제 기준에 제가 원하는 집에 네. 이사를 가고 제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저희 자금 사정으로는 당시에 뭐 몇 억 정도가 전부였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한다고 해도 구축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또 인테리어 비용도 들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이 정말 살고 싶은 정말 오래 정착할 만한 집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타이밍을 놓친 감도 있었고 또 제가 증권사에 이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기자 이제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으로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수익률을 봤을 때 부동산도 물론 뭐 단기간에 많이 이제 올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르긴 했는데 주식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이제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목돈을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네. 나는 이걸 유동화해서 네. 증시에서 굴려서 수익률을 더 높게 낼 자신이 있다. 그래서 집을 파신 거군요. 자신 있다고 하면 너무 좀 건방진 얘기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을 팔고, 이제 약간의 반성하는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 와서 조금 후회하는 거는 그냥 아주 오래된 소형 아파트를 그냥 누군가한테 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서 네. 그걸로도 조금 여유자금 제가 또 월세를 구하니까 또 여기 일부 보증금 충당하고 나머지로 주식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투자에 있어서 정답이 없잖아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네.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니까 어쨌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집이 한 채예요. 네. 한 채인데 이게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이게 진짜 내 돈인가? 라는 거는
사실 좀 다른 얘기 같더라고요. 그렇죠. 팔아서 유동화해서 내 통장에 꽂혀야 네. 돈이지 앉아있는데 호가가 높다고 내 돈은 네. 아니죠. 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기도 해가지고 그럼 한번 지금 이제 결혼하고 당시가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이거를 좀 유동화 해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어차피 지금 우리가 당장 들어가고 싶은 집이 그러니까 꿈의 집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목표로 하는 집이 있는데 2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나는 네. 지금 월세로 거주하면서 네. 투자 수익을 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셨다는 건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궁금해요. 사실은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다들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놀러 네. 가고 싶기도 하고 당장 좀 행복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면 돈을 모았을 때 일단 모은 다음 보상이 없고 모았을 때 내일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듣고 계신 많은 그 젊은 네. 청취자들은 행복은 내일로 미루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네네. 있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저축을 많이 하고 지금도 저축을 한 80% 이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저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축 투자를 네. 80% 이상을 하는데 그럼 오해를 하세요.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막 네. 가계부 쓰면서 네. 약간 좀 찌질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상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아끼는. 네네.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 음. 터지기 전까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도 계속 다녔고 그리고 지금도 매달 한 번씩은 호텔 가서 브런치도 먹고 좋은 핫플레이스도 가거든요. 대신 제가- 다른 것들을 굉장히 불필요한 소비를 네. 줄이시는군요. 맞아요. 저는 약간 생활의 모토가 이래요. 배달 음식 5번 참고 그 돈으로 호텔 가서 근사하게 한 끼 먹을래. 약간 요런 마인드거든요. 네. 분식 10번 갈 거 정말 좋은 데 가서 정말 플렉스 한번 하는 거. 약간 그렇군요. 네, 그런 마인드라서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정해진 예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식비 조절이 보통 많이들 안 되신다고 힘들다고 하세요. 네. 근데 저희 3인 가구 식비가 한 60만 원, 뭐 많이 써도 70만 원 이내? 네. 그러니까 평균 60에서 65만 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는 이제 집밥 위주로 많이 해 먹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일도 갑니다. 제가 정말 좋은 10억 달성 기념으로.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이제 음. 호텔이나 정말 좋은 그런 데를 가요. 음.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내가 돈을 모으는 동기부여도 되고 오히려 내가 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걸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돈의 위치를 조금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의 위치를 바꾼다. 네. 이게 그 좀 다이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계속 주 6일 다이어트하고 7일째 네. 해방의 날을 한 번씩 주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푼돈을 목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알려주셨는데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저희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튜버 재테크하는 아내로 활동하고 계시는 구채인님 모시고 푼돈을 목돈 만드는 생활의 기술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의견 많이 주시는데요. 소장님 전세 안 살아보셨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녹두에서 500에 23만 원짜리 방에 산 게 뭐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전세도 전전하면서 살았고요. 내 집 마련했을 때 그 감동이 기억이 나는데 사람마다 시작점이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저도 그 양쪽 집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점이 좀 다르겠지만 삶에서 그런 자세 하나는 배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푼돈에서 시작해서 목돈을 만든다. 그리고 돈의 위치를 바꾼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주목해서 들을만 하지 않을까요?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국제 소식 전해드리죠.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 무슨 내용 알아볼까요? 뭐 앞서서도 어떻게 부자 되는가 네.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미국 경우를 봐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부자들은 뭐 먹고 뭐 하고 사는가를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 한번 부자 얘기 해보죠. 세계 최고 부자 누구죠? 저는 아니고요. 저도 아닙니다. 네.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네. 11% 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로 유명하죠. 항상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경쟁을 했는데 올해 3월부터는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세계 1위로 그 등극을 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40조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죠.
제프 베이조스 혼자 가지고 있는 자산이 240조 원이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혼을 했죠, 부인하고. 근데 부인한테 이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네. 나눠줬는데 그래서 부인은 세계 15위 부자입니다.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맥킨지 스콘 여사 그 예. 평범한 교사하고 그 사귀던 분하고 최근에 재혼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사인한 것 같아요.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남편분이 내 생에 이런 서류에 사인할 줄은 몰랐다. 그래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이유는 결국은 세계 최대 그 유통망, 온라인 유통망인 그렇죠. 아마존을 세워서 성공시켰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런데 27년 만에 아마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한 전부인 맥킨지 스콧 여사 같은 경우에는 3조 원이 넘는 돈을 자선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그 위자료로 받은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에서 왜 물러난 거예요? 이제 불을 벌었고 자기가 바라던 소망을 성공했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야겠죠.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요. 이게 뭐 세상 쓸데없는 게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이라고는 하는데 이런 억만장자들은 이 돈을 주체가 안 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어디다 쓸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 억만장자들은 우주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제프 베이조스도 세계 최대 부호인데 그런 우주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블루 오리진이라는 이제 그런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2000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으로 유명하죠. 영국의 갑부인데 엄마가 꿈을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주 여행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아예 화성에 이주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스페이스 X. 네. 그냥 우주 여행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화에서 보듯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었죠. 저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뭔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에일리언이라는 리들리 스캇 감독의 또 영화도 지구인이 다른 행성에 이주해서 사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화성에 이주할 것을. 그래서 스페이스 X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하고 있죠. 그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우주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이기는 한데 이게 생활고로부터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창의력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바꾸면 들어요. 네. 바꿔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활고에서 마음이 자유로우면 원효대사처럼 해골물도 단물이 되니까요. 네. 제프 베이조스랑 일론 머스크랑 같이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그 스노우박스로 유명한 김승호 네. 그 사업가가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돈의 속성에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본인 기준으로는 융자가 없는 자기 집, 두 번째는 월 비근로소득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소득이 542만 원.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세 가지 다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신부님께서도 주일 강론에서 그러셨어요. 성경의 부자와 가난한 이 이야기하시면서 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될 수 있어요. 보통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지 않나요? 왜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부자면은 부자인 거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그 아마존을 설립하고 지금 아마존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거의 300조 원에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부자이지만 미국에서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아마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야박하게 준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스크나 장갑을 제대로 보급하지 않고 화장실에 비누가 없었다. 이런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이든 물이든 너무 한쪽으로 고이면 썩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9조 원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돈 복사다. 아마존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기 댓글을 누가 다셨더라고요. 네. 뭐 재산이 240조 원이더라도 탈모는 막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아유,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다 마음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요. 맥킨지 스콘 여사가 이혼 후에
자선재단에 계속 기부를 하고요. 그 금고가 텅텅 빌 때까지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부자들이 하룻밤새 버는 돈보다 내가 기부하는 돈의 속도가 늦춰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부하겠다고 했으니 한 집에 살던 두 사람의 돈 쓰는 방식은 참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어떻습니까? 네, 아침에 비해서 약간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플러스 0.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대부분 이제 업종들의 추이를 보면은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 여파가 큰 가운데 또 미국에서 금리가 많이 내려온 영향에 힘입어서 언택트 혹은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선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오늘 뭐 업종단에서는 눈에 띄는 이제 주식들이 창업투자 회사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뉴스에 의하면은 숙박 및 레저 관련 플랫폼 업체 야놀자가 소프트뱅크로부터 기업 가치 10조 원을 인정받아서 1조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야놀자 지분을 들고 있는 창업투자 회사들이 동반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또 여행 관련주들이 코로나 확진자 급증 여파로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소식에 7%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후장에는 특별한 변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고 파생 상품이 거래되는 그 시장에서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날에는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상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장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유지한다고 하니까요.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죠.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녹용, 경남 진주에서 듣고 계시는 편한 손님 축하드립니다. 8811님 녹용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보석 같은 경제책 1092님 축하드립니다.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연 보내주시네요. 2092님 40년 전 신혼방 20만 원에 2만 원. 전 보증금 20에 2만 원에 시작했는데 아들 딸 다 시집장가 보내고 지금은 6억 원짜리 아파트 집주인입니다. 몹시 칭찬합니다. 허클베리 님도 마이너스로 시작하셔서 맞벌이 15년 만에 자가 아파트를 사셨군요. 가계부를 19년 쓰셨다고 합니다. 셀프 칭찬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칭찬해 드릴게요. 저희 집하고 비슷하시네요. 막스데모님 경제에서 철학으로 넘어가나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고민해 볼 만한 거리들 저희가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창문 넘은 노인님, 이젠 출첵 안 남겨도 듣고 있다는 거 믿으시겠죠? 믿습니다. 우리 또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8581님, 우리 3부자가 꼭 들어야 할 말이네요.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것이다 하셨고요. 그래요. 여러 가지 고민이 참 있는 그런 시점인데 무엇보다 안전 주의하십시오. 코로나 확진자가 많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내일 뵐게요. 발전!